기원전 479년 노나라의 작은 마을,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아들은 3년 동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살며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지나치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증삼, 훗날 증자라 불리게 되는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이 제자의 효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훗날 효경이라는 경전으로 정리되어 2500년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왜 모든 덕의 근본이 되는가?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효경이 답하고자 한 질문입니다. 효경은 유교 경전 중에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전체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공자가 제자 증자와 나눈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경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증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 학자들은 증자의 제자들이나 후대의 유학자들이 편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문체와 사상의 발전 단계를 분석해보면 효경은 전국시대 중기, 대략 기원전 4세기경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사상은 분명히 공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증자를 거쳐 전승된 것이 확실합니다. 효경이 다른 유교 경전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오직 효라는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논어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맹자가 정치 철학을 논한다면 효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효의 의미와 실천 방법만을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효를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그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숭냥흘은 무사였지만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안징제는 홀로 어린 공자를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공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자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고 공자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자가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이 경험은 공자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자는 평생 동안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잊지 못했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효경은 증자가 공자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증자가 말했습니다. 감히 묻습니다. 선왕의 지덕은 백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화평하게 했는데 그 요도가 무엇입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효는 덕의 근본이고 교화가 나오는 곳이다. 이 짧은 문답 속에 효경의 핵심 사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효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근본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였고 각 나라는 부국 강병을 위해 법가 사상이나 병가 사상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자는 가족 관계 속에 효가 국가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효경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 구절은 효경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효의 출발점을 자기 몸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온갖 고생을 하며 낳아준 이 몸을 함부로 다치게 하거나
해치거나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위험한 일을 피하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효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입신양명하여 후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 부모, 효지종야.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드러내어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 진정한 효자는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고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부모의 이름까지 빛나게 만듭니다. 효경은 효도를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르게 설명합니다. 천자의 효, 제후의 효, 경대부의 효, 사의 효, 서민의 효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유교 사상의 특징인 차등적 윤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효도할 수는 없고 각자의 위치와 능력에 맞는 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자의 효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천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이므로 그의 효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애친자 불감오어인, 경친자 불감만어인.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천자가 부모를 효도로 섬기면 그 덕이 천하 백성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천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후의 효는 천자의 효와 비슷하지만 범위가 작습니다. 제후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이므로 그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제상이 불교만 고고 이부의 제위충.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니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지위가 충만해도 넘치지 않는다. 제후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경대부의 효는 중간 계층의 효도입니다. 경대부는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이들에게 비법복언, 비도복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경대부는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여 법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의 효는 지식인 계층의 효도입니다. 사는 학문을 익히고 그 관직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충순사상, 보롱위양, 충성과 순종으로 윗사람을 섬겨 녹봉을 받아 부모를 봉양한다. 서민의 효는 가장 기본적인 효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용천지지리, 분지지리, 삼공검, 이양부모, 차서민지 효야.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여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검약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서민의 효도다. 효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간쟁입니다. 간쟁이란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자식이 용기를 내어 간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도입니까? 공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하오녀, 이것이 무슨 말인가? 부모가 불의를 행하려 할 때 자식이 말리지 않는다면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다. 공자는 맹목적인 순종을 효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 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간언해야 합니다. 공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부모에게 간언할 때는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며 3번까지 권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 다시 말씀드린다. 이것은 효도와 정직함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효경은 3년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전통이었고 공자는 이 전통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3년상은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1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반문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평상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네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그 사람은 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군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맛있는 음식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편안한 곳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3년을 슬퍼하는 것이다. 공자는 3년상의 근거를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3년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3년 동안 우리를 품에 안고 키워주었으니 자식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을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효경의 사상은 단순히 가족 윤리에 그치지 않고 정치 이론으로 확장됩니다. 공자는 효를 통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치라는 개념입니다. 임금이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스스로 효도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선왕 유지 순천하 민용화지. 선왕이 지극한 덕이 있어 천하를 순조롭게 하니 백성이 감화되었다. 효치의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감화입니다. 임금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덕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고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군자, 지사친효, 고충가 이어군. 군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 효와 충은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그 마음을 그대로 임금에게 옮겨 충성할 수 있습니다. 효경의 마지막 장은 용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증자가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덕을 이루고 교화를 이루며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데 효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천자의 효는 천하를 공경하고 제후의 효는 한 나라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어찌 용감하지 않겠는가? 공자가 말하는 용감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자는 일상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평생 정성껏 섬기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용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효경이 완성된 후 이 책은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와 진나라 때는 법가 사상이 주류였기 때문에 효경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고 효경은 필수 교양서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효치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황제들은 묘호에 효자를 붙였습니다. 한문제는 효문제, 한무제는 효무제, 한선제는 효선제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효도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는 효렴제라는 관리 선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효도하고 청령한 사람을 추천받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효도가 곧 출세의 길이 된 것입니다. 효경은 교육제도에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효경은 학동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깨우치면 논어보다 먼저 효경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효경이 비교적 짧고 쉬우며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나라에 이르러 효경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현종은 효경을 매우 중시하여 직접 주석을 달았습니다. 황제가 직접 경전에 주석을 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종의 주석은 효경어수라 불렸고 이것이 표준 해석이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또한 개원례를 제정하여 효경을 국가 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자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효경을 낭독했고 황제는 정기적으로 효경을 강론했습니다. 송나라 때 주자학이 발전하면서 효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효경이 진정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효경의 문체와 사상이 논어나 맹자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후대 유대 유학자들이 편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의도 효경의 사상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효경이 비록 공자가 직접 쓴 것은 아니더라도 공자 사상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의는 가례라는 책에서 효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의례를 정리했습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사례를 통해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고, 이것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도 효경의 권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효치를 강조하며 효경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효경을 강론하는 장소를 마련했고 정기적으로 백성들을 모아 효경을 가르쳤습니다. 청나라의 강희제와 옹정제도 효를 중시했습니다. 강희제는 성유신육조를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했고, 효자와 효부를 표창하는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효자가 나온 집에는 정려문을 세워주었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었습니다. 효경은 중국을 넘어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효경은 삼국시대부터 수용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은 372년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을 가르쳤는데 이때 효경도 포함되었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불교 승려였지만 효경을 주석한 효경요의를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와 불교를 융합하려는 시도였고 효가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효경이 포함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효경이 필수 교양서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효경을 한글로 번역한 효경언해를 만들어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효는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것을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효자와 효부는 정려문을 세워주고 관직을 주는 등 파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효경은 일찍부터 수용되었습니다. 7세기 쇼토쿠 태자는 17조 헌법을 만들면서 유교 사상을 도입했고 효경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도쿠가와 막부가 주자학을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효경의 지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야시 라잔 같은 유학자들이 효경을 주석했고 서당에서는 효경을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효경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식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효와 충이 대등한 가치였다면 일본은 충을 효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무사 계급이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주군에 대한 충성이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중요했습니다. 베트남도 효경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교 문화를 깊이 흡수했습니다. 리 왕조와 전 왕조 시대에 효경은 과거 시험 과목이 되었고 레 왕조는 홍덕법전을 만들어 효를 법제화했습니다. 효경의 영향은 법률 제도에도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국의 당률에는 시박이라는 가장 중대한 범죄 10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불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따로 나누거나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것도 범죄였습니다. 불효로 고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고 사형까지 가능했습니다. 효경은 또한 경제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로제도가 그 예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는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양로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비단과 고기를 하사했고 당나라 때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을 요역에서 면제해 주어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집에는 호패를 특별히 만들어주고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효경의 사상은 예술과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4효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24효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효자 24명의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원나라의 곽거경이 편찬한 이 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24효에는 놀라운 효행들이 담겨 있습니다. 맹종은 한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어 하자 대나무 숲에 가서 통곡했고 땅에서 죽순이 돋아났다고 합니다. 왕상은 계모가 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얼음을 깨고 들어갔는데 얼음이 스스로 녹으며 잉어 2마리가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곽건은 가난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봉양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땅에 묻으려 했는데 땅을 파자 황금 항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보면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효의 극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효자, 충신, 연료의 모범 사례들이 그림과 함께 실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명한 이 책은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백성들의 교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효경은 민간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는 효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효감천지라는 말처럼 지극한 효성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효자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4효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효자는 복을 받는다는 믿음도 강했습니다. 효도하면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효경과 효사상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개인주의와 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효사상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4운동 시기 중국의 지식인들은 유교를 비판하며 효도를 봉건적 악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효 사상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신 같은 작가는 광인일기에서 유교 사회를 신인 사회로 묘사하며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서구 교육을 받은 세대는 전통적 효관념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효경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은 효경의 핵심이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효경이 말하는 간쟁의 개념, 즉 부모가 잘못했을 때 간원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매우 진보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가르침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자해 행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효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이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가거나 홀로 살게 되었고 고독사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경의 가르침을 다시 되돌아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효경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만큼은 보편적 가치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효경이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효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이 맺는 최초의 관계이고 가장 본능적인 사랑이 오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효는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효경은 자식에게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셋째, 효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효경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효는 세대 간 연결고리입니다. 효경은 조상을 공경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효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고 교화의 시작입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효자는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며 좋은 친구가 됩니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효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이고 효경이 2500년 동안 읽힌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자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구조가 바뀌었으며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효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가르침입니다.